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원의 고유희입니다. 자, 이번 주도 열심히 공부를 해 볼까요? 자, 이번 주 공부할 내용은요, 제 8장에 있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 7장에 있는 DRG하고 심포가숙가는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시간을 조금 할애하기에는 나머지 공부할 것들이 많아서 요 DRG 7장은 나중에 잠깐 썸머리처럼 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오늘 이제 8장 보시면 일단 그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그 명세서 작성하고 청구서를 제대로 작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실무적인 면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청구 방법, 그 다음에 청구서 제출할 때 어떤 양식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구서 말고 명세서 작성할 때 빠지면 안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청구할 때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일단은 기초정보 관련된 것들 보시면, 자, 청구서하고 명세서 작성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그래서 그쪽 고시에서 요렇게 작성을 해라 라고 하는 양식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청구인은 우리가 이제 그 심평원에 청구를 할 때 청구인 이름은 누구로 들어가야 되냐면 요양기관 대표자, 그러니까 이제 개설자인데 거의 대부분은 의사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청구인은 이제 그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청구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청구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전자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EDI를 통해서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디스켓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면으로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청구를 이렇게 EDI로 청구를 하든지 디스켓이나 서면으로 청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구서의 제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요양기관은, 그러니까 이제 병원, 뭐 보건소, 보건지소 뭐 이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한테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받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제 청구를 해서 공단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공단에서 하는 기능과 심평원에서 하는 기능이 달랐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급여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적정성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청구할 때는 꼭 심평원에다가 심사평가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요양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또 나머지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청구하기 전에 제출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뭐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필요한 서류를 첨부를 해가지고 앞에서 했던 청구 방법 중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심사평가원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또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죠. 맨 처음에 아니면 이제 중간에 바뀌는, 우리가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원료 약이라든지 아니면 자체로 요양기관 자체로 조제나 제재한 약이라든지 치료 재료 때의 실구입 가격,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약품 같은 경우는 그 실거래가 상한제를 둬가지고 그 실구입 가격에서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미리 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상태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디다가 청구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심사평가원이요, 이제 서울에 본원이 있고, 각 지방에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출처를 보시면, 일단은 상급 종합병원, 그 다음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그 다음에 한방병원은 이렇게 심사평가원 본원에다가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나머지 의원이나 이제 보건기관 이런 곳을 이제 그 요양기관, 그러니까 소속되어 있는 요양기관의 소재지 심평원 지원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 해놓고 청구처가 또 다르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청구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 요양기관별로 제가 요것만 한번 이제 그 본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본원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상급종합병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본원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중간에 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검체 검사를 위탁을 했느냐 비위탁을 했느냐로 명세서에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그 심사청구 구분은 과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살펴볼 건데, 내과 분야냐 외과 분야냐부터 시작을 해서 치과 한방까지 해서 청구서 구분을 과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과별로 구분을 했으면 또다시 입원이냐 외래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가지고 따로 다 청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청구처를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뭐 약국이나 아니면 희귀의약품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뭐 경기 남부, 네, 경기 남부는 수원 지원에다가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은 이제 인천 지원이 있죠. 그래서 인천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소속된 요양기관의 그 심평원 청구처는 어디인지 먼저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명세서의 구분이나 작성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일 수진자, 동일 수진자에 대한 명세서를 구분해서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자, 입원했을 때, 그 다음 외래인 경우, 또 약국의 처방 조제인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입원인 경우에는 입원 진료 기간, 입원 진료 기간의 요양급여 내역을 동일한 명세서에다가 통합해서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하나 다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환자에 대한 입원 같은 경우는 진료 기간에 해당하는 것을 한 동일한 명세서에다가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예외가 있죠. 요양병원형 수가 같은 경우는요, 그 수진자 명세서가 요양병원은 정액 수가를 적용하는 기간이 있고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기간, 좀 특정한 기간. 우리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정액제였잖아요. 일별로 해가지고. 근데 예외로 이렇게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그냥 요양기관 말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급여 내역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각각, 그래서
정액 수가로 해야 되는 명세서, 그 다음에 행위별 수가로 해야 되는 명세서를 각각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외래 같은 경우는 그 요양급여 내역을 방문 일자별로, 그러니까 일별로 각각 작성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약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처방 조제인 경우에는 처방전별로, 처방전별로 명세서를 각각 이렇게 그 작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동일 수진자의 명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로 계속 오고, 뭐 약국에 계속 오고, 뭐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각각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입원은 통합해서 입원비 입원 진료 기간 동안 통합해서 작성을 했는데 요양병원만 정액이냐 정률이냐 행위별 수가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 다음 외래는 방문 일자별로 작성할 수 있다. 약국은 처방전별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구를 할 때 청구 시기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편할 때, 나 시간 있을 때 그냥 뭐 청구해 놓고 기다리고 청구해 놓고 기다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EDI 같은 경우는 그 청구 시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입원 진료하고 외래 진료 약국 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입원 진료 같은 경우는 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월 4일 날 금요일 날 퇴원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 부터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주별로 청구할 수도 있고 월별로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 보시면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월별로 구분해서 청구해라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별로 이렇게 이제 그 청구를 할 때 만약에 주가 월이 바뀐다. 월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5월 말 6월 초 이게 그게 겹쳤다 한 주가 그러면은 월별로 구분을 해서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래나 약국 같은 경우는 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래서 5월에 진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6월부터 월별로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주별로 하다 보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일주일 거 정산하고 또 해야 되고 정산하고 다시 이러는데 좀 월별로 청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검색하는 기간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일이 그나마 주별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면이나 전산 매체로 청구하는 것 같은 경우는 내원일이 속한 다음 달 초일부터 똑같이 월별로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EDR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세서를 방문 일자별로 작성하는 요양의료기관의 이제 요양급여 비용이나 약국 약제비 같은 경우는 방문일이 속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주 단위로 구분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주인데 월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제 월별로 구분해서 청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기로 입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월 단위로 하는 게 편하고 이제 며칠 그래서 이제 뭐 2주 이상 안 됐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며칠 입원을 하고 한 몇 번 외래 진료를 했다라고 하면 주 단위로 구분을 해서 청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쉽겠죠. 자, 여기 4번 나와 있다시피 장기 입원인 경우, 네, 장기 입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거의 대부분 그 요양병원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일반 병원에서도 이제 중증이라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입원 기간이 길다,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대 심사가 가능하도록 이제 월 단위로 분할 청구를 해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뭐 1년을 입원을 했다, 아니면 한 뭐 90일을 이제 입원을 했다라고 하면 끝난 다음에, 퇴근한 다음에 일괄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일단은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뭐 6개월 간격으로 청구를 하거나 1년 간격으로 청구를 하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병원 재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월 단위로 분할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타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약재라든지 재료 구입 그 목록표 같은 경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가를 최초로 청구할 때에는 일단은 이제 실제 구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목록표, 이제 구입 증빙 자료를 이제 목록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심평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원료약, 우리 뭐 들어가는 기본적인 그 약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뭐 간단하게 뭐 알코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약재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 재료나 비급여 약재 구입 목록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자체 조제를 하거나 제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목록표, 그 다음에 비용이 들어간 비용 산정 목록표, 이런 것들을 심평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꼭 맨 처음에 청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서 심평원에서 저 요양기관에서는 이런 약재나 이런 치료 재료가 있고, 또 저 병원에는 비급여 약재가 어떤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평가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가 청구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빠짐없이 목록표를 작성을 해서 심평원에다가 꼭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의료기관 신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수가를 청구를 할 때에는 얘를 또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요양기관의 시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장비나 인력에 대한 현황을 심평원에다가 먼저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요양기관에 이제 MRI 기계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요양기관에, 우리 그 의료기관에는 MRI 장비가 있습니다 라고 먼저 신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MRI 장비를 사용을 하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MRI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평원에서 OK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이나 장비, 인력, 그래서 뭐 인력 같은 경우도 뭐 우리는 뭐 물리치료사가 뭐 몇 명이 있다, 우리는 간호사가 몇 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 간호사 그 차별지등제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심평원에다가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청구가 이루어지다가 신고한 내용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장비가 노후가 돼서 아예 그냥 사용을 하지 않아서 없애버린다던가 인력이 바뀌었다던가 이럴 때는 얘도 당연히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얘는 30일 이내에 이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심평원에
이제 그 미리 신고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표에서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심사 청구서라는 것과 그 요양급여 이용 명세서에는 이렇게 진료 분야, 아까 내과 분야, 뭐 외과 분야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진료 분야로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 입원이냐 외래냐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 조제 같은 경우도 처방 조제와 직접 조제로 각각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료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이나 우리 그 본원에다가 청구하는 그 요양기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요양기관은 진료 분야를 꼭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병원, 그 다음에 의원,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과냐, 치과냐, 한방이냐, 그 다음에 이 중에 입원이냐, 외래냐로 구분을 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료 분야 구분된 거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내과 분야, 외과 분야, 산부인과냐, 소아청소년과냐, 안과냐, 이비인후과냐, 피부비뇨기과냐, 치과냐, 한의과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진료 그 코드가 있는데요. 자, 내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과부터 시작을 해서 정신건강의학과, 결핵과,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과들이거든요. 이렇게 영상의학과라든지 방사선종양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과들도 다 내과 분야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과 분야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서저리들이 이제 그 근무하는 외과 의사들이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마취통증의학과 같은 경우도 외과 분야에 들어가고, 이제 응급의학과도 당연히 외과에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진료 분야 코드가 달라진다. 요즘 이제 비뇨기과라고 안 하죠. 비뇨의학과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치과, 한의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그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적으로 우리가 청구서하고 명세서를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보관을 할 때는 자, 공단하고 심평원은 이 청구서하고 명세서를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요. 우리 청구인 요양기관도 마찬가지로 사본을 이제 그 보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 보관 기간을 따질 때 이 5년이라는 보관 기간을 따질 때 요 기산일 심사 처음일은 이제 그 심사가 완결된 난에 속한 연도에 다음 연도부터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의료관계 법규에서 가끔 보면 이렇게 이제 보관 연도에 대해서 문제가 가끔 나오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청구서나 명세서 같은 경우는 다 5년이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EDI 방식으로 해가지고 청구서나 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 구분을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청구서, 심사 청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요거 뒤에서 자세하게 항목별로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보시면 우리 이거 그 통보해 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치료 재료라든지 약제 구입 내역 같은 거를 이제 그 목록표를 만들어 가지고 통보를 해 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보완 자료 제출, 그래서 뭐가 빠졌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빠진 내역을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할 때 보완 자료 제출 내역서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심사 청구를 하면 접수증이 나와요. 그럼 이제 접수증 같은 것도 이제 보관해 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평원에서 심사 결과가 끝나면 심사 결과 통보서라는 것들에 대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EDI로 심사 청구를 할 때는 요렇게 그냥 크게 6가지의 그 서식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청구서하고 명세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 개시일, 요양 급여 일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상병명이라든지 상병 분류 기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KCD에 따라서 KCD 우리 학생들 열심히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KCD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상병명이나 분류 기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병명을 이제 그 코딩하는 그 기록하는 칸이 있는데요. 그래서 맨 위가 첫 번째 칸은 여기 보시면 주상병으로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 맨 몇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 위 칸이 주상병 기호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상병, 그다음 부상병도 몇 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제된 상병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때 우리 이제 그 KCD 보면 특수기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병인 분류에 따라서 증상 분류에 따라서, 그래서 병인 분류할 때는 우리 검표 특수기호 사용했었고요. 증상 분류 같은 경우는 별표로 그 특수기호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신생물 분류할 때 사용하는 것들 뭐 마른 목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고유 코드 있죠. 이렇게 태극 마크처럼 되어 있었나? 그런 것들. 그래서 특수기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명세서에다가 그 청구를 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 생략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월 요양 개시일이라는 게 있고 최초 입원 개시일이라는 게 있는데, 자, 당월 요양 개시일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요양기관,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이제 해당 상병으로, 여기 이제 주상병 있잖아요. 그 해당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위해서 그 달에 최초 입원한 날,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제 기재를 이제 하고 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장기 입원을 하셔가지고 30일을 초과한 이런 경우는 이제 분리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월별로 청구를 할 수 있을 때는 요게 말이 최초 입원 개시일이라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똑같이 이제 연, 월, 일을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원일자. 네. 내원일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요양기관에,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해당 병명으로 요양급여를 위해서 이제 외래 내원일자를 이제 기재를 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동일인이 초진 및 재진을 하루에 2번 이상 했다. 뭐 여러 과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오신 김에. 그래서 이제 1일에 2회 이상 이제 행을 하고, 그 다음에 초진, 재진, 진찰료를 2회 이상 상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산정 횟수는 이제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내원 일자에다가 외래 나온 날짜를 이제 하고, 만약에 이제 홍길동이라는 환자분이 이제 초진, 재진을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따로따로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명세서에 보면 특정 내역이라고 하는 칸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특정 내역이라고 써 있는 칸에다가 그 사유를
그래서 이 환자가 뭐 같은 과에 같은 의사를 뭐 초진, 재진 하고 초진료, 젠진료 이런 거를 2번 이상 산정을 하면 이건 다 삭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환자가 이제 여러 과를 이제 왔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사유를 특정 내용란에다가 기재를 해 놓으면 심평원에서 그거를 이제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월 요양급여 일수라고 해가지고요. 네. 요 해당 상병으로 이제 당월이나 당일에 요양급여를 이제 받을 실일수. 그래서 이제 뭐 월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 월에 며칠을 이제 요양급여로 서비스를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일수를 이제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투약일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우리 행위별 수까지 하면서 투약일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입원이나 내원일수와 투약일수가 중복될 때는 그냥 하루 1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까요? 네,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